안녕하십니까? 2011학년도 10월 고2 학업 성취도 평가 언어 영역 듣기 평가 안내 방송입니다. 잠시 후 2011학년도 10월 고2 학업 성취도 평가 1교시 언어 영역 듣기 평가 방송을 시작하겠습니다. 수험생 여러분은 편안한 마음으로 방송에 귀를 기울여 주시고 감독 선생님께서는 스피커의 음량을 알맞게 조절해 주십시오. 수험생 여러분은 답안을 작성하기 전에 반드시 답안지 왼쪽 해당란에 성명, 수험번호를 정확하게 기입하고 표기하였는지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듣기평가 문제는 1번부터 5번까지입니다. 방송을 잘 듣고 문제지에 있는 5개의 답지 중에서 맞는 답 하나만 골라 답안지에 해당란에 바르게 표기하십시오. 그러면 지금부터 1교시 언어 영역 듣기 평가를 시작하겠습니다. 1번부터 5번까지는 듣고 답하는 문제입니다. 방송을 잘 듣고 답을 하기 바랍니다. 듣는 내용은 한 번만 방송됩니다. 1번. 이제 이야기 한 편을 들려드립니다. 잘 듣고 물음에 답하십시오. 옛날에 서로 마주보고 있는 산등성이에 2마리 토끼가 살고 있었습니다. 한 마리는 남쪽 산등성이 굴에, 다른 한 마리는 북쪽 산등성이 굴에 각각 살고 있었지요. 남쪽을 향한 산등성이는 햇볕이 아주 잘 들어서 토끼가 살아가기 좋았지만 북쪽을 향한 산등성이는 토끼가 살아가기에 그리 좋은 환경은 아니었습니다. 겨울이 오자 2마리의 토끼는 저마다 겨울잠을 자기 위해 각자 자신의 굴로 들어갔습니다. 시간이 흘러 매서운 추위가 물러가고 남쪽 산등성이에는 차츰차츰 봄 기운이 돌아왔습니다. 하지만 북쪽 산등성이는 햇살이 잘 들지 않아 여전히 눈이 녹지 않고 있었습니다. 자, 그럼 어느 산등성이에 사는 토끼가 동굴에서 먼저 나왔을까요? 따뜻한 남쪽 산등성이일까요? 아닙니다. 북쪽 산등성이에 사는 토끼가 먼저 겨울잠에서 깨어나 동굴 밖으로 나왔습니다. 어찌된 일일까요? 네, 맞습니다. 북쪽 산등성이에 사는 토끼가 바라본 건너편 산등성이에는 이미 봄이 와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북쪽 산등성이에 사는 토끼는 더 일찍 봄을 준비할 수 있었습니다. (2번) 이번에는 강연의 일부를 들려드립니다. 잘 듣고 물음에 답하십시오. 오늘은 해원 신윤복 작품 중 월하정인에 대해 이야기해 볼까 합니다. 신윤복은 조선 3대 풍속화가 중 한 명이지만 그에 대해 알려진 역사적 사실이 많지 않기 때문에 그가 그린 월하정인의 정확한 제작 시기를 알 수 없었습니다. 그러나 최근 제작 시기를 천문학으로 풀어낼 수 있다는 주장이 나와 관심을 끌고 있는데요. 어떻게 알아낼 수 있었을까요? 그 결정적인 단서는 바로 달의 모양입니다. 월하정인 속의 달은 한 달 주기로 달이 차고 이질어지는 과정에선 결코 볼 수 없는 모습인데요. 얼핏 보기에는 꼭 초승달 같지만 좌우가 볼록한 형태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또한 달이 뜨거나 질 무렵에는 지평선 아래에 있는 태양으로부터 빛을 받아 반사하므로 아래로 볼록한 달의 모양이 나타납니다. 그래서 그림 속 달 모양처럼 나올 수 없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지구의 그림자가 보름달을 가리는 월식이 일어나는 상황이라는 것인데요. 월식의 종류 중 달을 모두 가리는 계기월식은 달의 왼쪽부터 가려져 신윤복 월하정인 속 달의 모양이 나올 수 없습니다. 결국 이 그림의 달은 지구 그림자에 가려지는 부분 월식이 있을 때 탄생했다는 것이죠. 또 그림 속의 야삼경이라는 글귀와
미인의 눈썹 모양을 한 달이 겨우 처마 근처에 걸려 있는 것으로 보아 달의 남중 고도가 낮은 여름의 자정 무렵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러한 자료를 근거로 부분 월식에 대한 기록을 조사하여 본 결과 1793년 8월 21일 자정쯤에 그린 그림으로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그림 속 달의 모양은 어떤 것일까요? (3번) 이번에는 대화의 일부를 들려드립니다. 잘 듣고 물음에 답하십시오. 민수야, 나 어제 수업 시간에 해양 촉수 운동이라는 걸 배웠는데 잘 모르겠어. 아, 그거. 해양 축수 운동은 내륙의 국가들이 바다로 나가려고 연안 지역으로 침투하는 거야. 이 운동으로 지도상에 기묘한 형태로 남아있는 지대를 촉수지대라고 하는데 그 형태는 프라이팬 손잡이 모양인 펜핸들형, 긴 복도 모양인 회랑형이 있어. 이야, 너 잘하는구나. 그럼 질문 하나 더. 왜 바다로 나가려는 거야? 바다는 물자를 수송하는데 중요한 역할을 해. 자국의 세력도 묶어주고 경제적으로는 수산물과 광물 자원의 보고도 된다는 말씀. 그럼 삼면이 바다인 우리나라를 다른 나라들이 무척 부러워하겠다. 맞아. 이와 관련해서 마레 노스트룸, 즉 우리의 바다란 개념도 알아두면 좋아. 해양 촉수 운동은 결국 특정한 바다를 마치 자기 나라의 바다나 호수로 만들려는 운동으로 이어지게 마련이거든. 로마가 카르타고하고 싸워서 이긴 뒤에 지중해를 마치 자기들의 호수처럼 만든 것이 마레 노스트룸의 기원이야. 아, 그래서 지중해는 로마의 호수라는 말이 있구나. 그럼 현대사에도 그런 사례가 있니? 영국이 인도양을 호수화한 것도 그렇고 가깝게는 일본이 동해와 동중국해를 마레 노스트룸화한 것도 대표적인 사례라고 할 수 있지. 바다가 정말 중요한 곳인데 우리는 좀 반성해야겠다. 아참, 백제가 중국과 일본에 진출했던 것도 이렇게 이해하면 되겠구나. 그렇지. 하지만 지금 우리는 바다에 가까이 살면서 바다를 너무 저평가하고 있다고 생각해. 대륙을 향한 꿈을 키우는 친구들은 많아도 해양을 향한 꿈을 키우는 친구들은 별로 없잖아. 그래, 맞아. 이런 의미에서 독도를 잘 지켜야겠구나. (4번과 5번) 이제부터 대담의 일부를 들려드립니다. 잘 듣고 4번과 5번의 두 물음에 답하십시오. 여러분, 아마존의 눈물이라는 다큐멘터리를 보신 적 있죠? 이 다큐를 통해 아마존 지역에 살고 있는 원주민들에 대한 관심이 큰데요. 이들은 현재 남벌드는 밀림 때문에 삶의 터전이 위협받고 있다고 합니다. 이 문제에 대해 두 분 박사님들을 모시고 함께 말씀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분 박사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그러면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야 할지 김 박사님께서 먼저 말씀해 주시죠. 네. 안타깝게도 그들은 수천 년 동안 살아온 삶의 터전을 잃고 있습니다. 이제 그들의 열악한 삶을 개선하고 문명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국제사회가 도와야 합니다. 우선 가장 시급한 것은 교육이죠. 그들은 현재 자신의 나이가 몇인지도 모를 정도입니다. 아, 김 박사님은 교육을 통해 문명사회에 적응시켜야 한다는 입장이시군요. 김 박사님의 의견에 대해서 이 박사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는 생각이 좀 다릅니다. 삶의 터전을 잃고 현재 도시에서 생활하고 있는 많은 원주민들이 점차 도시 빈곤층으로 전락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들을 문명 세계로 내모는 것은 잔인한 일이죠. 원주민들이 자신의 방식대로 생활하도록 격려하고 그들의 삶의 터전인 열대 우림을 보호하는 정책을 펼쳐야 합니다. 아, 이 박사님은 원주민들의 삶의 방식이 유지될 수 있는 정책을 펼쳐야 한다는 말씀이시군요.
김 박사님의 의견은 어떠십니까? 원주민들의 삶의 터전을 보호하는 정책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방법입니다. 이제 원주민들이 문명사회에 나올 수밖에 없는 상황임을 인정해야 합니다. 적응의 가장 현실적인 방법은 교육이죠. 교육을 통해 문명 세계에서 당당한 주역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야 합니다. 과거 브라질 정부에서도 원주민들을 문명 생활에 적응시킨다는 목적으로 상점, 학교 등의 시설을 마련해 주었습니다. 그러나 수십 년 만에 정부가 펼친 정책은 철저한 실패로 귀결되었지요. 문명을 받아들일 것인가 말 것인가는 그들이 선택해야 할 일이며 원주민들은 수천 년 동안 조상 대대로 살아온 방식을 누리고 지킬 권리가 있습니다. 교육으로 원주민들이 문명 세계에 적응하도록 도울 것인가? 아니면 그들의 삶의 터전을 보호하고 전통적 삶의 방식을 지키도록 도울 것인가? 두 분 박사님의 대안은 다르지만 그들을 도와야 한다는 데에는 합의가 이루어지고 있는 걸로 보이네요. 이제 듣기 문제가 끝났습니다. 6번 문제부터는 문제지의 지시에 따라 답을 하기 바랍니다.